나볼피아나는 상대가 압박을 많이 강하게 들어올 때 그러면 후방에서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방에서 패스 채널을 하나 더 늘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건데, 문제는 팔레스타인이 지난 경기에서 압박을 안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라볼피아나를 하면은 아니 상대가 와야지 그걸 끌어들이기 위해. 그래서 상대 투톱을 그 수비 3명이 3대2 수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함인데, 압박 안 오면은 그건 사실상 0, 2, 4, 4, 2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될 때는 그러면 한 명이 남고 나머지 2명이 올라가줘야 돼요. 올라가지 못하니까 밑에서만 하니까 효과적인 빌드업이 안 되죠. 왜냐하면 효과적인 빌드업이란 끌어낸다는 게 이런 거잖아. 내가 쭉 가, 수비수를 이렇게 끌어당겨. 그러면 내가 줄 저 동료의 수비수가 나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 동료는 프리하게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니까 얘도 안 올라와. 네. 그러니까 계속 내가 패스를 줄 선수들이 묶여 있는 거죠. 아 이거 오만전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어 지금.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라크전을 보니까 경기 전반적으로는 오만이 더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졌지만 오만이 예. 근데 원정 경기 또 오만이 예. 이라크 홈인데도 저는 이라크가 이긴 거는 아이멘 후세인 한 명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잘하대 걔. 걔가 완전히 군계이라더라고요. 그냥 양팀 선수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결국 아이멘 후세인이었고, 그냥 골도 넣었고, 그리고 골을 살짝 빗나가는 위협적인 슈팅들도 있었잖아요. 그 아이멘 후세인 덕에 이라크가 1대0으로 이겼지, 경기 내용은 0대0으로 끝나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오만전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팔레스타인과 홈에서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단 말이야. 예. 경기력도 이제 처참하고. 예. 그런데 이번엔 오만인데 원정을 가. 근데 오만이 뚜껑을 열었더니 만만치가 않아. 네. 실제 그러니까 오만이 슈팅 숫자도 11대7로 앞섰고요. 맞아. 예, 그 점유율도 더 많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점유율이라는 게 무의미한 점유율과 유의미한 점유율이 있잖아요. 오만이 도리어 상대 진영에서 더 점유를 하면서 플레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더 잘하더라고요. 예. 제가 구체적 수치를 봤더니 오만이 이라크가 사실 우리 조에서는 이라크, 요르단, 대한민국 여기가 이제 어쨌든 상위권으로 그렇죠. 분류되는 팀의 예. 원정을 갔단 말이에요. 예. 오만이. 근데 점유율이 58대 42로 앞섰고요. 전체 슈팅도 11대 7, 유효 슈팅도 5대 3. 다 앞섰어. 예. 그러니까 진짜 딱 했던 후세인의 결정타 하나로 이라크가 이긴 거지. 예. 나머지는 괜찮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그리고 2003년에 쿠엘로 감독 있을 때 오만가 쇼크 당했었잖아. 예, 그랬죠. 그래서 이래저래 이거 우리가 팔레스타인을 홈에서 비겼는데 만약에 요르단에게 나는 비교도 문제가 된다고 봐. 그렇죠. 그럼 두 경기에서 승점 2점 갖는 예. 거잖아.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런데다가 감독이 누구냐? 시랍입니다. 시랍이. 예. 아마 유럽 축구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유로 2020 때 네. 체코 대표팀 그때 뭐 쉬크도 있었고 수체, 쿠팔, 네. 뭐 다리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때 이끌어가지고 막 8강까지 가는 돌풍을 일으켰던 감독이 올 2월부터가 여기 이끌고 있는데, 그렇죠. 야 이게 팀이 확실히 체계적으로 가네. 오만이 거기다가 뭐 아시아 지역 예선 2차 예선에서도 2실점밖에 허용하지 않으면서 이제 키르기스탄에 제치고 이제 조1위로 올라온 거기도 하고요. 시라비 감독이 지휘하고 나서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실점인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시라비 체제만 놓고 보면은 오만 대표팀이 5경기를 치렀더라고. 예. 3승 1무 1패. 그러니까 이번 이라크 경기가 유일한 패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5경기에서 8골 넣고 실점은 2실점밖에 되지 않으니까 골은 어느 정도 넣으면서 실점을 상당히 안 하는 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팀이 굉장히 까다롭지.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 이런 거고. 근데 약간 좀 오만의 스타일로 넘어가 보면 일단 보니까 전체적으로 체고는 크지 않더라고.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아라비아 반도, 그러니까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운데 있고 위에가 약간 뭐 이제 UAE, 카타르 있고 이 아라비아 반도의 맨 끝자락에 있는 예멘하고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는 데거든.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체고는 좀 작아. 근데 기술이나 그렇죠. 스피드나게 좋던데. 네, 이게 조금은 뭐랄까 페르시아 쪽 이쪽이 이제 전체적으로 신체 조건이 크고 피지컬하고 좀 이렇다면은 조금 이제 밑에 쪽 같은 경우는 좀 유연하고 빠르고. 키는 크진 않지만은 이제 기술적이고 굉장히 그런 축구들을 구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가 요쪽이 아랍이면 그 위에 예, 이란, 그렇죠. 이라크. 예. 가 페르시아. 예. 여기는 다 크죠. 예. 옛날에 그 영화 보면 그렇죠. 300에 사실 그쪽은 인종적으로는
서양 쪽이라고 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가지고 이란 친구에게 야 니네 아랍 그랬더니 중동 그랬더니 아니야 네. 우린 페르시안이야 달라. 그렇죠. 확실히 좀 다른 스타일. 왜냐면 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만은 맨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작은데 어쨌든 기술적이고 빠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측면에서 굉장히 기술적이고 빠른 침투들을 많이 구사를 하죠. 이번 이라크 경기 볼 때 딱 눈에 들어오는 친구 있었어요? 알 무사프리. 알 무사프리? 예. 그 측면 약간 윙 봤던. 그러니까요. 어허. 그 선수가 굉장히 잘 휘젓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고요. 21번.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인 아흐마디가 또 패스를 곧잘 찔러주더라고요. 잘하던데 그 10번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거죠. 예. 야, 이 친구 양발 쓰고 그러니까요. 통통 튀대. 예, 아주 그리고 굉장히 그 테크닉 좋고. 예. 그냥 전방이 좀 아쉬워서 그랬지 마무리가.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이선 쪽이 우리도 이선진 좋다는 얘기는 있지만 여기 이선 쪽이 통통 튑니다. 예. 기술도 좋고 속도도 있고 그래서 전체 경기 템포가 상당히 좋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풀백들의 공격 가담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나는 풀백 중에는 오른쪽 풀백 봤던 알 사무시. 예. 야, 이 친구는 거의 공주처럼 가던데? 그러니까. 내가 약간 걱정해서 뭐냐면 오만의 요 오른쪽 풀백인 알 사무시가 좋으니까 그럼 우리 왼쪽인데 왼쪽에 서령우가 또 팔레스타인 경기에서 그렇죠. 근육 다쳤잖아. 예. 그러면 이명재 선수가 있지만은 근데 어쨌든 이명재 선수가 혼자서 뭔가 다 책임져야 되는 위험성이 있고 물론 최우신 선수가 뽑히긴 했지만 지난번 경기 명단져야 되기도 했고 또 그 위에가 누구냐 우리 소니가 들어가는 위치인데 그러면 또 소니가 수비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왼쪽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의 공격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금은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데다가 또 이제 만약에 또 왼쪽 센터백고 김영권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러면 그쪽까지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러네. 예. 이쪽이 오른쪽 공격을 많이 하면 우리 왼쪽인데 이명재 선수도 그렇지만 그 옆에 예. 붙어 있는 김영권 선수도 부담이 커지겠네. 예, 거기다가 뭐 이따가 다시 한번 라볼피아나 얘기를 좀 하긴 하겠지만은 사실 라볼피아나가 제대로 구동되려면은 그러니까 센터백들의 전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사실은 환경적으로도 쉽지가 않아요. 김영건 선수가 이제는 뒷공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지 못한다는 얘기죠. 볼을 끌고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거 자체도 조금 안 되는 것도 있어서 올라가지 못하니까 밑에서만 하니까 예. 효과적인 빌드업이 안 되죠. 왜냐하면 효과적인 빌드업이랑 끌어낸다는 게 이런 거잖아. 내가 쭉 가. 수비수를 이렇게 끌어당겨. 그러면 내가 줄 저 동료의 수비수가 나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 동료는 프리하게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니까 얘도 안 올라와. 네. 그러니까 계속 내가 패스를 줄 선수들이 묶여 있는 거죠. 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 말 나온 김에 가봅시다. 그러면 일단 그 오만은 아까 오른쪽이 좀 좋고 이선이 좀 좋고 기술적이고 템포 빠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경기 전체도 잘한다. 그다음에 시라비 감독의 역시 스타일처럼 굉장히 수비 조직력이 좋다. 이런 이야기는 했는데 자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빌드업에 대한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 오늘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저랑 좀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라볼피아나 얘기를 하면서 빌드업을 할 때 라볼피아나 센터백 사이로 수비형 밑으로 내려가는 거 라볼피아나는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라볼피아나를 쓰는 거는 사실 그거 자체가 전술은 아닌 거거든요. 라볼피아나는 상대가 압박을 많이 강하게 들어올 때 그러면 후방에서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방에서 패스 채널을 하나 더 늘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건데 문제는 팔레스타인이 지난 경기에서 압박을 안 했잖아요. 딱 미들블럭만 세웠거든요. 정말 투톱이 하프라인 위로 공격할 때 아니면 안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서 라볼피아나를 하면은 아니 상대가 와야지 그걸 끌어들이기 위해. 그래서 상대 투톱을 그 수비 3명이 3대2 수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함인데 압박 안 오면은 그건 사실상 0, 2, 4, 4, 2인 거예요. 0인데 3명이서 여기서 하면은 계속 뒷기타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될 때는 그러면 한 명이 남고 나머지 2명이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또 이제 김영권 선수가 그 부담이 있으니까 못 올라가죠. 김민재 선수 간혹 올라갔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죠. 그리고 정우영 선수 계속 내려오니까 그러면 괜히 후방에서 숫자만 괜히 많아지는 거고 간격은 간격대로 벌어지는 거고.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건데 그렇죠.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야.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야 여기 라볼피아나나 뭐 빌드업 뒤에서 저렇게 안 하면 혼나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가 안 붙어 그러면 올라가서라도 뭘 할 수도 있고 굳이 밑에 라볼피아나 빠지지 말고 그냥 미드필드에 붙어 있고 이래도 되는데 예.
그럼 상대 움직이면 상관없이 자꾸 내려와. 네. 상대는 내려오지 않은데 그럼 우리는 뒤에 이렇게 세 명이 그냥 멀뚱멀뚱 있는 모양새가 돼버리는 거지. 그렇죠. 뭐하러 세 명이 뒤에 남아? 상대가 없는데 그러면 한 명 남고 두 명은 올라가 버려. 그러면 훨씬 더 상대를 가둬놓고 할 수 있잖아. 네. 마치 막 이게 무슨 전술인 것처럼 아니면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는 수단처럼 그게 아니다. 그렇죠. 라볼페나나 빌드업은 상대를 어쨌든 흔들고 우리가 공격 작업을 잘하기 위한 목적인데 네. 이게 마치 안 하면 안 되는 무언인 것처럼 자꾸 하더라.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럴 때는 그러면 한 명이 올라가서 상대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거였죠. 예. 그러면 이번 오만 경기에서는 상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를 좀 제발 그렇죠. 능동적으로 네. 만약에 뭐 올라오면 내려와서 라볼페나 할 수도 있겠지만 붙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올라가라 쓰지 말고 라볼페나 같은 거. 아니 사실 어떤 분들 댓글에 보니까 라볼페나 지겹대 이제. 예. 아니 그리고 그런 식으로 라볼피아나 구사하는 거면은 그냥 3팩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러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야. 상대가 올라오지 않는데 공격적으로 싸우지 않는데 우리는 왜 중앙 수비수 3명 쓰는 3백을 쓰냐고. 그러니까요. 그럼 이해 쉬우시죠. 예.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가니까 마치 백스리가 되잖아. 근데 상대는 안 올라와. 근데 우리는 중앙 수비수 3명을 서 있는 거야. 그게 아깝다는 거죠. 그렇죠. 뭐하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오만의 스타일에 따라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오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오만 이라크 경기라든지 이렇게 놓고 보면 전방 압박 할 것 같아요? 전방 압박할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라크 원정에서도 그렇게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예, 한국 상대로 홈에서 물론 그러니까 한국이 이 조에서 전력상은 가장 강팀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뭐 이런 건 있겠죠. 한국의 이제 손흥민 선수랑 이강인 선수에 조금 대비해서 측면 풀백들의 오버래핑을 조금은 자제시키는 정도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전방 압박은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쨌든 뒤에서 숫자를 좀 가져주면서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하는 건 중요하겠네. 그렇죠. 나 이번에 볼 미스를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렇죠. 진짜. 사실 팔레스타인 우리가 미스가 또 심지어 그렇게 후방에서 돌리는데도 미스들이 있었잖아요. 미스들이 있어서 위험한 상황들이 나왔는데 팔레스타인 공격이 굉장히 투박하다 보니까 맞아. 마무리가 안 좋아서 망정이었지. 팔레스타인이 진짜 잘했으면 우리 전- 졌어. 특히 저는 오만보다 더 까다로운 상대가 이라크가 될 것 같긴 해요. 이건 뭐 당연하지. 예. 아니 왜냐면은 이라크는 그러니까 막 오만처럼 그렇게 압박을 강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다가 후세인이라는 마지막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서 진짜 팔레스타인전처럼 하면은 이라크 상대로는 참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오만 상대할 때 이라크 그냥 코너킥 상에서 그냥 후세인이 받아버리잖아. 그거 하나 끝내버렸잖아. 예. 자, 오케이. 그러니까 상대 오만의 흐름에 따라 제발 좀 전술을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가져가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쨌든 오만도 이라크 이번 경기에서 진 것도 진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네. 약간 출혈이 있어요. 수비형 그렇죠. 미드필더 퇴장당했습니다. 네. 그 4번에 알라위가 퇴장당했고요. 네. 센터백을 봤던 두 명이 약간 부상 여파가 있어서 교체돼서 나왔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랑 이제 두 명의 센터백 공백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중앙 공격 비율을 늘릴 필요성이 있죠. 딱 그 지점이잖아요. 팔레스타인 경기는 정말 U자로 네. 측면하고 뒤만 계속 돌았는데 좀 가운데로 좀 많이 움직여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아니 진짜 풀백도 처음 시작할 때만 조금 인버티드가 됐었다가 그 이후부터는 그냥 사이드를 밟고 다녔거든요. 거기다가 이재성 선수도 이 경기 실제 히트맵 보면요 왼쪽으로 계속 뛰었어요. 왼쪽으로 뛰다 보니까 중앙을 점유하는 선수가 사실 황인범 혼자 딱 덜렁 혼자 남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황인범도 상대의 압박이 되게 고전하잖아. 혼자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측면은 중복돼서 동선 겹쳐가지고 어렵고 가운데 숫자 부족해서 어렵고 이게 예. 뭐야? 그러니까 그 경기도 안 상대의 약점을 조금 공략하려면 조금 더 중앙을 살려야 된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난 든 생각이 예를 들어서 풀백을 사실 요 대형에서는 풀백을 우리가 요즘 하는 것처럼 중앙 미드필더 좁히는 게 제일 좋아. 네. 할 것 같아 근데 홍명보 감독이? 하지 않을까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경기 시작했을 때 황문기 선수가 살짝 설령우도 살짝 인버티드를 살짝 한 적은 있어요. 전반에 살짝 초반에 그리고 황재원이 조금 그런 플레이를 해주면서 조금 살아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희찬, 황인범, 이강인 그리고 또 이제 황재원까지 이렇게 4명이서 조금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후반 막판에는 조금 몰아쳤잖아요. 아니면 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풀백의 인버티드를 안 할 거면
이번에 황희찬 선수를 선발로 써서 손희를 가운데로 갖다 놓고 그렇죠. 그래서 이강인은 어쨌든 오른쪽에 두지만 가운데로 왼발을 쓰니까 들어올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중앙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법이 전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어쨌든 상대가 지금 수미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건 팔레스타인 연계 교훈이기도 하고. 아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를 그런 식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재성 선수는 사이드 플레이어가 물론 사이드에서도 뛸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중앙 클래식한 윙어는 아니잖아. 예, 그 중앙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선수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를 그냥 사이드로 계속 빠지게 플레이하는 거는 예, 괜히 선수 재능 낭비에 가깝다라고 보입니다. 오케이. 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해 볼게. 나는 이 컨디션 조절에도 실패했다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일본이 중국을 7대5로 깼잖아. 야, 너 일본 선수 쓰는 거 봐. 전반전에 저 유럽파들 쫙 써. 이거 상황 똑같아. 저 조건과 상황은. 네. 일본도 유럽파들 와가지고 여기서 시차 뭐 다 그런 거 필요도 안고 뛰었잖아. 근데 어떻게 조절하는 거 봤더니 전반전에 딱 뛰었다가 후반전 들어가니까 뭐 주전이고 뭐고 싹 빼줘. 네. 다시 딱 넣어서 하니까 후반전도 다시 생겨나는데 우리는 아니 사실 손이 이번에 좀 무거웠잖아. 솔직히 무거웠어. 네. 그러면 후반전에 좀 과감하게 좀 빼는 결단들도 좀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래야 되는데 그냥 계속 갈았어. 그러니까 소니도 갈리고 다른 선수들은 뛰지 못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 컨디션 관리에 대해서는 이 약간 심리적으로도 멘탈적으로도 지금 보면 지난번 뭐 우리 팬들이 야유했다고 해서 그래갖고 뭐 걔네 김민재 선수도 반응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네. 난 이런 것도 조금 더 좀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선수들이.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 이런 컨디셔닝 그 몸과 심리에 대해서. 사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을 부임시켰을 때 가장 기대했던 요소는 그거인 거잖아요. 축구협회 입장에서 리더십으로 선수들을 어떻게든 끌고 가고 관리해주고 이런 부분. 왜냐면 홍명보 감독은 기본적으로 전술가용 감독이라기보다는 관리자용 감독에 가깝기 때문에. 근데 이번 경기 놓고 보면은 그거에서도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저는 그 설령우 선수에 관련한 대처는 정말 아쉬웠다라고 보이거든요. 근육 올라왔을 때 바로 안 빼준 거. 예, 거기다가 설령우 선수 자체가 유럽에 나간 게 처음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더 몸이 무겁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팀 들어올 때 처음으로 그렇죠. 유럽에서 합류하는 경험을 처음 한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상도 발생을 한 거라고 보는데, 그랬으면 더 빨리 뺐어야 됐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 대처도 너무 늦어지면서 도리어 부상을 더 악화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선수들이 그 팔레스타인 경기 끝나고 뭐 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네. 조심스럽게 얘기도 하고 뭐 아니면 김일성처럼 뭐 더 앞에 와서 얘기했는데 저는 아니 선수들이 그런 아쉬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팬들도 아쉬운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팬들도 그럼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자기네 팀이나 자기네 선수가 잘못해도 뭐라고 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얼마큼 잘 받아들이냐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팬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저는 그리고 선수들이 감독님 믿어주세요 이런 얘기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선수들이 질문을 기자들이 다 그렇게 하더만 지금 홍명보에 대한 야유가 쏟아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 하지 그러면 그렇죠. 감독님 저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자체는 큰 일을 들 건 없다고 저는 봐요. 예. 근데 진짜 이게 보니까 다시 넘어가야 되잖아요. 한국에 있다가. 그렇죠. 오만으로 넘어가는데 오만과 지금 이 시차가 한국과 5시간이야. 예. 비행기가 직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전세기 띄워서 네. 한 10시간 정도 대충 걸리더라고요. 예, 그 9시 가면 30분 정도 걸리는 걸로 뜨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이번에 잘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팔레스타인이 말레이시아에서 훈련을 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시차라던가 이런 것들을. 진짜 걱정이 역시차라고 하는 건데 예. 유럽파들 좀 몸이 무거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결국 사실 전술을 포함을 해서 이런 거 하려고 코칭 스태프가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걸 너 왜 관리 못했어 이러면 안 되거든. 이런 거 하려고 다 짜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 5만 경기 이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몸과 심리에 대한 이 멘탈에 대한 이 컨디셔닝 관리하는 거. 저는 그러니까 조금 휴식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해요. 예.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한.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일단 3차에선 1라운드들이 쭉 펼쳐지는 걸 봤는데 네. 특징들이 역시 감독이 중요하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뭐 그러니까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도 사우디랑 비겼더만 원정 1대1로 가서 비겼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벤투 감독의 아랍에미레이츠도 승리를 거뒀고요. 카타르한테 그것도 2대1로. 야 예. 원정 가서 예, 2대1로 승리를 거뒀고 반면에 이제 지난 아시안컵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요르단 같은 경우는 우리를 괴롭혔다. 예, 그거는 뭐 감독을 바꾸고 싶어서 바꾼 게 아니고 감독이 가족 문제가 있어서 이제 사임을 한 거지만은 사임하고 이제 세라비 감독을 데려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또 이제 쿠웨이트가 우리 조 최하인데 그 쿠웨이트 상대로 졸전 끝에 1대1로 무승부에 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뭐 예를 들면 벤투, 신태용 감독처럼 팀을 잘 이끌어갔던 감독들은 팀이 잘 이번에도 결과를 얻어냈지만 네. 뭐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지 바뀌거나 좀 불안하거나 감독이 문제가 있는 팀들은 확실히 경기력과 결과적으로도 문제가 있더라. 사우디 같은 경우도 유명 감독들을 항상 데려오긴 하지만은 뭐 이게 쉽게 갈고 막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팀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그래서 사우디가 사실 2차 예선에서도 고전 끝에 올라왔거든요. 예. 아, 근데 난 진짜 모르겠어 오만저는. 그러니까요. 되게 불안해 솔직히. 이제는 그러니까 나도 예측은 안 할래 나. 네, 이제는 명성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아시아 무대에서 호주도 졌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란도 고전했죠.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준비 많이 해야 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돼. 그거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감독이 진짜 좋아야 됩니다. 일본 제외하고는 아시아가 이제 그냥 다 평준화에 가까운 팽팽한 또 일정이에요. 속상하잖아. 어쨌든 막 예를 보면 일본 우리 뭐 예전에 보면 이란 이런 데가 막 이렇게 상강 그렇죠. 치면서 갔는데 네. 이제 그냥 일본이 확 가고 우리가 이제 막 그걸 쫓아가는 모양새가 돼버리니까 이게 감독이 중요해 감독이. 네. 네, 그리고 감독을 그게 다 통제하고 그러는 축구협회도 중요하고. 네. 어쨌든 저는 5만 경기 약간 큰일 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진짜. 네. 결과 예측 안 할게요. 네.